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본격화해서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출국 금지하고 참고인 조사도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고 얽힌 것인지, 기득권 카르텔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것인지 오늘도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에 연루된 화천대유의 최대 주주 김만배 씨의 누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버지의 집을 사들인 사실이 확인돼 의혹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취재한 기자들을 차례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총장 재직 시절 대검찰청이 윤 전 총장 장모 사건은 무죄라는 취지의 문건을 만든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검찰을 사조직처럼 동원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화천대유에서 퇴직금과 산업재해 위로금으로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같은 시기 조기축구회에서 활발히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곽 의원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차기 총리가 될 자민당 총재의 기시다 후미오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아베 정권 시절 외무상이자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주역으로 한일 관계에 큰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특혜 의혹이 불거진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검찰이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전담팀까지 꾸린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동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검찰이 오늘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전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이 9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화천대유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선 건데요. 검찰은 당시 민관합동개발의 한 축이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기획본부와 개발사업본부 사무실과 함께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행의 주거지 등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유 전 대행은 화천대유 최대 주주인 김만배 씨와 대장동 개발 사업 전반을 지휘하며 배당 수익 구조를 설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화천대유 초기 투자 비용을 끌어오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남 변호사는 현재 가족과 미국으로 건너간 상태입니다. 네, 검찰이 대장동 의혹 수사 전담팀을 꾸리고 곧바로 강제 수사에 나선 건데 전담팀이 조직이 어떻게 됐는지 공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전담팀은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사찰한 검사가 팀장을 맡았는데 검사만 16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지시로 만들어졌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전담팀 구성을 곧바로 승인했습니다. 공식 명칭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입니다. 경제범죄형사부 검사 9명 전원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고 있는 공공수사 2부 검사 3명, 반부패 강력수사협력부 검사 1명과 다른 검찰청에서 파견받은 검사 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를 불러 조사하고 유동규 전 대행 등 핵심 관계자들을 출국 금지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전담팀을 꾸린 직후 강제 수사에도 나서면서 대장동 의혹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한동우입니다. 대장동 의혹 수사는 결국 당시 사업자 선정 과정과 이익 배당 구조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특혜가 있었는지 밝히는 게 관건입니다. 특히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5호의 실소유주인 회계사 정영학 씨가 수익 배분 등과 관련된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자산관리사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은 심사 하루 만에 대장동 개발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불필요한 잡음을 막기 위해서였다지만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으로 심사에 직접 참여했던 정모 변호사와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의 관계는 석연찮은 대목입니다.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인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을 앞두고 대학교 후배인 정 변호사를 성남도시공사에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은 1,000억 원 넘는 배당을 챙긴 뒤 미국으로 잠적했습니다. 사업자 선정뿐만 아니라 지분율 7%에 불과한 화천대유 세력에게 천문학적 수익이 돌아갈 수 있었던 괴상한 배당 설계도 의문입니다. 50% 지분으로 사업에 참여한 도시공사목 배당금을
1,800억 원대로 묶어놓는 과정에서 특혜나 로비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검찰이 화천대유와 남변호사 사무실에 더해 성남도시공사와 유동규 당시 사장 직무대행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것도 계약과 수익 배분 의결 과정을 우선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우연의 결과 수익이 커진 것인지 아니면 이 수익을 가진 이해 공동체가 설계 과정에도 들어가고 선정 과정에도 개입하고 수익도 배분받고 나눠가지고 하나의 띠로 연결된 것인지. 또 대장동 개발이익 640억 원을 배당받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서기 전 먼저 불러 조사한 배경도 주목됩니다. 부동산 개발 전문가인 정 회계사는 이미 2009년 무렵부터 남욱 변호사와 손잡고 대장동 민간 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 수사에 일부 협조적인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정 회계사에게서 여러 녹취록도 확보했는데 여기엔 화천대유 세력이 배당받은 4천억 원대 개발이익 배분에 관한 논의도 일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록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의 이름도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 초기 핵심 의혹을 풀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나hin입니다. 대장동 의혹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의 핵심 관계자가 2년 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버지의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총장은 매수자가 누구였는지 알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지만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법조 카르텔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재작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버지 윤기준 교수가 19억 원에 매도한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입니다. 이 집을 사들인 사람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누나이자 천화동인 이사인 김모 씨로 확인되면서 윤 전 총장과 화천대유 사이 연루 의혹이 처음으로 제기됐습니다. 당시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 매매 경위를 들어봤습니다. 중개소 측은 재작년 초 김만배 씨 누나가 먼저 찾아와 연희동 주변 단독주택을 사기 위해 여러 매물을 둘러봤다고 설명했습니다. 19년 초에서 이 집 나오기 전부터 거래 전부터 시골 보러 다니셨어요. 그다음에 강아지 기른다고 해서 지금 대대가 몰라요. 이어 몇 달 뒤 윤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집을 내놓으면서 거래가 이뤄졌고 거래 가격 역시 당시 주변 시세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2019년도에 거래 가격은요. 한 1,900에서 한 2,000원, 200원 정도가 나올 거예요. 3,000원 지금이에요. 윤석열 전 총장도 당시 매수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의혹이 있다면 수사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그 부모님 집을 사간 사람이 뭐 김만배 씨의 뭐 누나라고 그래서 어제 처음 알았는데 계약이 그냥 이루어져서 한 것이고 그 사간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윤 전 총장 아버지의 주택을 산 사람이 하필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캠프 측은 윤 전 총장 본인이 법조 카르텔의 동조자 아니겠냐고 의문을 제기했고 홍준표 의원은 이상한 행각의 연속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상한 거래가 하나 터져버렸어요. 그거는 참 나는 좀 기이하다. 이 정상적이지가 않다. 그럼 그 배경도 있을 거라.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지사 캠프 역시 대장동 개발의 핵심 인사 친인척이 윤 전 총장 아버지의 주택을 살 확률은 로또 당첨 확률보다 낮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당 안팎의 맹공 속에 윤 전 총장은 정상적인 거래라는 점을 강조하며 연속해서 관련 입장문을 냈습니다. 고위 판검사 출신들을 형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법조계 인사와 두터운 친분을 유지해온 김만배 씨의 행적으로 미뤄볼 때 우연의 일치로만 보기는 쉽지 않은 만큼 국민의힘 안팎의 공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직접 만나서 직접 타보겠습니다. 니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연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의혹의 중심에 섰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친누나가 윤 전 총장 부친 윤기준 연세대 명예교수의 단독주택을 사들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겁니다.
김 씨는 이처럼 대주주의 친인척일 뿐 아니라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3호의 등기 이사이자 실소유주입니다. 50억 원을 챙긴 곽상도 의원 아들에 이어 윤 전 총장 부친에게도 수상한 돈이 흘러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제가 현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서울 연희동에 있는 윤 전 총장 부친의 옛 자택입니다. 윤 전 총장 부친이 교수로 오래 재직한 연세대학교와 담장을 맞대고 있는 곳으로 단독주택 수십 채가 몰려있는 한적한 곳인데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응답은 없었고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1974년에 지어진 벽돌 구조의 2층 주택으로 대지 면적은 314제곱미터로 100평이 조금 안 되고 연면적은 192제곱미터 60평 정도입니다. 매매계약 체결은 2019년 4월 30일, 등기 이전일은 7월 2일인데요. 이 4월은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으로 거론되던 시기고 7월 2일은 이 6월 17일 검찰총장 지명을 받은 뒤 청문회를 준비하던 기간입니다. 다시 말해 검찰총장 취임 직전에 거래가 완료된 겁니다. 이번엔 거래 가격을 보겠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로 확인된 거래 가격은 19억 원,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인데요. 평당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 안팎의 현 시세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금액입니다. 때문에 일부에선 이른바 다운계약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죠. 중개업체들은 부동산 가격이 오른 현 시세를 거래가 성사된 2년 전과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도 다만 당시 시세를 고려해도 조금 낮은 가격인 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2년 전에 여기가 2,500만 이 정도였어요. 근데 집 파는 거는 파는 사람이 급하면 집이 안 팔리면은 총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당시 이 주택 매매를 직접 중개한 업체도 확인이 됐는데요. 해당 공인중개사는 김 씨가 먼저 연희동 매물을 보러 다녔고 이후 윤 전 총장 부친이 집을 내놓게 돼 계약이 성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집 나오면 알려주고 있는 집도 알려주고 한 다음에 또 새로운 집이 나오면 또 이제 알려주고. 하지만 의혹을 처음 제기한 유튜브 언론 열린공감TV는 수상한 부동산 거래는 결국 뇌물 성격이 아니겠느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에 대해 부친인 윤기중 교수의 건강문세로 급하게 팔았기 때문에 시세보다 많이 낮은 가격에 팔았다고 설명하면서 매매 계약서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수자가 화천대유 관계자인 건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부모님 집을 사간 사람이 김만배 씨의 누나라고 그래서 어제 처음 알았는데 그게 그거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다 그러면 수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도 알지. 김만배라는 그 분은 서울지검이나 대검 출입을 했을 때고 우리는 인사이동이 이제 되면서 서울지검에도 근무하다가 또 지방에 갔다가 대검에도 근무하고 하니까 내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러나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어요. 법조계 거물들과 화천대유의 관계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은 법조 게이트로도 번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가 윤 전 총장 부친의 부동산을 매입한 게 과연 우연에 불과한 건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윤 전 총장 캠프가 열린공감TV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만큼 결국 이 역시 수사로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이번 의혹을 보도한 열린공감TV에 형사 고발 등의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열린공감TV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를 직접 연결해서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구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윤 전 총장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열린공감TV를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한 열린공감TV 측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앞서서 그 양재택 모친 단독 인터뷰에 대해서도 폐륜 취재를 주장을 하면서 윤석열 캠프에 저희를 고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고발인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대선 전에는 이 수사가 지금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저희는 이번 건도 역시 윤 캠프 쪽에서 고발하는 것은 유감이지만 만약에 고발이 접수가 되면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나가서 취재한 내용들을 기초로 저희 보도의 정당성을 주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이런 고발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어떤 위협이다 이렇게는 생각하시는지요? 예, 윤 후보자 지역에서 주장하는 것은 뇌물성 거래가 아니면 뇌물성 거래라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이 화천대유하고 매우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윤 후보자 부친의 주택을 매입을 한 사실, 그 자체를 사실로서 보도를 했던 거고요. 그게 여러 정황상 뇌물의 의심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저희가 기초 전제가 됐던 팩트가 허위 사실이 아닌데, 이 사실을 기초로 해서 이런 정도의 의혹을 제기한 것을 사법 처리하겠다라고 공직 후보자가 고발을 하는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해서 매우 오도된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의 입장은 조금 싸게 내놨지만 결코 나름대로 다운 개혁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고, 해명은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만 해명은 들으셨을 텐데 입장은 어떠십니까? 예, 지금 다운 계약서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본질적인 쟁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과연 왜 이 화천대유와 관련된 사람이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지명이 됐던 그 시기에 잘 거래가 되지 않던 이 연희동 단독주택을 매수를 했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 것이고요. 이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 가격 19억이 그 당시 시세로 봤을 때 매우 낮은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팩트는 나름대로 있습니다. 몇 가지. 실례로 예를 든다면 가장 그 인근에 오늘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그 단독주택이 60억 정도 되는데 평당 4,800만 원이고요. 이걸 윤 후보자 주택도 한 100여 평 가깝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은 약 한 48억 정도 되는 가격이고요. 그리고 윤 후보자 부친과 매우 비슷한 시기, 그러니까 주로 한 달 앞서서 거래됐던 바로 이 연희동의 단독주택의 시세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게 평당 2,7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당시에 적정한 시세는 최소한 27억 이상은 됐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19억은 매우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된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매 얘기로 나가봐야겠는데, 그렇게 급하게 물건을 내놓을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윤 전 총장 측에서는 부친의 거동이 워낙 불편했기 때문에 그냥 계단이 없는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한 것이다라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그렇게 급매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반박하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저희가 이제 급매할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얘기한 것은, 먼저 아파트에 대한 매매 계약이 4월 15일 날 먼저 이루어지고, 연희동 주택은 4월 30일 날 계약이 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먼저 구입을 한 상태였고, 그 뒤에 이 연희동 주택을 처분을 시도를 했기 때문에 굳이 이 아파트 입주를 서두르기 위해서 이걸 급매를 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오늘 이제 윤석열 후보자 측이 다시 또 말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4월 30일로 주택을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4월 12일 날, 그러니까 아파트보다 3일 앞서서 계약이 체결됐다고 말을 바꿨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고관절로 고생하는 아버님을 위해서 아파트가 꼭 필요했다고 얘기한다면, 급하게 필요했다고 얘기한다면,
저희는 뭐 굳이 이걸 매매로 필요 없고 전세로 들어가도 충분한 거고요. 그리고 전세의 경우는 뭐 한 5억이나 한 6억 정도면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30억이 넘어가는 그런 단독주택을 담보로 해서 전세 자금도 될 수 있는데, 굳이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왜 이걸 서둘러서 단독주택을 매입하지 않으면 마치 아파트로 들어가서 살기 어려운 것처럼 설명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파트를 먼저 팔고 거기서 11억 한 1,500만 원을 가지고 새로 사는 단독주택을 팔고 11억 1,500만 원을 떼서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썼다라고 하는데 날짜가 안 맞았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바뀌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날짜의 선우를 떠나서 윤 후보자의 해명은 이 단독주택을 팔지 않으면 그 아파트로 이주하는 것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 아파트가 지금 현재 시세가 그 당시에 11억에 이제 상고로 돼 있는데, 만약에 전세로 들어갔다고 얘기한다면 한 6, 7억 정도로 해서 아파트로 먼저 이주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주택을 단독주택을 처분하는 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처분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걸 왜 급하게 거의 40% 이상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할인을 해가면서 급하게 처분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공감TV에서 제기한 의혹은 김 씨 측과 윤석열 전 검찰 측이 직접 뭔가 거래한 의혹이 있는 듯 이제 얘기를 했는데, 윤 전 총장 측은 여기에 대해서 인근 부동산에 다 매물을 내놨었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근데 열린공감TV 측에서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 계약서에 보면은 연희 땡땡하고 부동산 명단 이름이 나온단 말이죠. 네네. 일단은 계약서에 이름이 나오는 부동산은 저희 오늘 찾아갔습니다만 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10곳의 인근 부동산에 매물을 내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실과 좀 다릅니다. 일단 윤 후보자 부친이 살고 있는 연희동 단독주택단지는 그렇게 많은 매물이 나오는 곳이 아니고요. 그 블록 내에 가장 가까운 부동산 업소가 3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취재진이 그 부동산 3곳을 다녀갔는데, 그중에 한 곳은 좀 문을 닫았고요. 나머지 2곳 다 물어봤는데, 이 2곳 부동산 모두 자신은 이 윤 후보자 부친이 살고 있는 주택이 매물로 나온 적이 없었다라고 확인을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윤 후보자 말이 만약에 굳이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부동산 업소를 굳이 놔두고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매물을 내놨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상식적이지 않고요. 그리고 이미 인근 부동산 업소들끼리는 이미 앱을 통해서 매물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한두 곳에다가 매물을 내놓으면 인근 부동산들이 모두 공유를 하기 때문에 굳이 10군데의 부동산들을 돌아다니면서 매물로 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 전 총장 측은 이제 당시 매수인인 김 씨는 부동산 중개인이 데려온 사람이고 그 사람의 신상이나 투자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뇌물성 의혹이 여기 있을 수가 없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윤 전 총장과 김 씨 사이에 이 거래를 놓고 서로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의혹의 근거 같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 취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사항인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윤석열 후보 측의 주장도 역시 객관적인 물증은 없이 당사자의 증언만 지금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거래를 중개했다라고 하는 이 중개업소에서 제시한 계약서를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계약서가 실제로 자금이 오고 갔던 계약금이 오고 간 것따라든지 잔금이 치러진 날짜하고 서로 다 다릅니다. 계약서 내용하고 실제 자금이 오고 간 내용이.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이 매물을 중개한 것이 아니고, 이미 당사자들끼리 뭔가 매매 합의해서 돈을 주고받은 이후에 이걸 관청에 이제 신고를 하기 위해서
특정한 부동산 업소에 가서 사후에 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예. 문제는 그 해당되는 부동산 업소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접촉해서 윤 후보자 측의 주장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그거는 부동산 해당 업소는 문을 닫아서 저희가 확인을 일단 계속 취재를 해보셔야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진구 기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50억 원에 달하는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에 대해 의원직을 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양당 합의로 곽 의원을 제명하자고 공개 제안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말씀한 대로 이미 곽상도 의원은 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명분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직 사퇴 처리를 분명히 한다면 이 문제를 이준석 대표는 원내대표의 지시에서 우리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제명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바라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그 원내 의원님들이 당연히 어떤 협조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뭐 제명 절차 같은 거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곽 의원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지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에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까지 나서 곽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일로 곽상도 의원은 이미 공직자로서 국회의원으로서 그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국회의원직에 연연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곽상도 의원은 깨끗하게 의원직을 내려놓고 수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에서는 청년단체 회원들이 사무실을 항의 방문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곽상도 의원에게 어울리는 당이름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이 하는 아빠의 힘입니다. 불공정한 대우증 없으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 탈당하면 그만인가. 국민의힘도 책임져라. 곽상도 의원은 지금 당장 국회의원이 사퇴하라.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곽 의원이 의원직을 스스로 던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자체를 이재명 후보 측과 한번 밝혀보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원직 사퇴를 전혀 할 입장이 아닌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자신의 아들이 받은 그 퇴직금 내지 위로금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 곽 의원도 SNS를 통해 수사 결과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면서도 의원직 사퇴 가능성은 일축했는데요. 50억 원이라는 퇴직금에 대해 곽 의원의 아들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였다며 특히 지난 2018년부터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침과 이명, 어지럼증이 심해져 산업재해에 따른 위로금 성격이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곽 씨가 조기 축구 활동을 활발히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곽 씨가 지난해까지 곽 의원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조기 축구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조기 축구회 홈페이지에는 지난 2016년 곽 의원을 가리켜 회원의 부친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곽 씨는 지난 2018년에도 꾸준히 경기에 참여하며 회비를 냈고 지난해에는 심지어 곽 씨가 공격을 이끌어 경기의 히어로가 되었다는 기록도 발견됐습니다. 곽 씨가 화천대유에 근무하며 건강이 악화됐다고 주장하는 때와 시기가 겹치는데요.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은 곽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런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곽 의원은 앞서 언론을 통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령입니다. 그동안 언론중재법 처리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여야가 사흘 동안의 마라톤 협상 끝에 전격 합의를 이뤘습니다. 언론미디어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언론중재법 등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문 발표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을 연결합니다. 합의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특위를 구성한다. 이항 이 특위는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 언론 미디어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3. 이 특위는 18인으로 구성하고 여야 동수로 한다. 특위의 활동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없네. 설치를 합의한 이유는 합의한 이유는 국회를 여야가 최대한 합의를 통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기본 원칙,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많은 고심 끝에 서로의 입장을 조율해서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 언론인 또 현업 7개 단체 또 관련된 시민사회나 그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국회가 이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만을 먼저 이 논의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문제 제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언론중재법뿐만 아니라 이 방송사의 구조,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언론 미디어뿐만 아니라 1인 언론의 그 책임성에 관한 이 규정을 다루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이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 포털을 의미하죠. 이 부분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이 방안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또 신문법입니다. 그래서 이 4개 법률에 관련되어 있는 이 언론 전반의 사항을 함께 논의해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새 총리가 될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에 한일 위안부 합의의 주역인 기시다 후미오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개혁파 고노 후보에 대항해 당내 보수표가 결집한 결과로 보입니다. 도쿄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57대 170. 결선 투표까지 이어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최후의 우승 사람은 기시다 후보였습니다. 애초 고노 후보가 앞설 것이라는 전망을 깨고 1차 투표에서 한 표 차로 1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익 성향 다카이치 후보를 지지한 의원 표가 몰리면서 낙승을 거뒀습니다. 결과 발표 후 기시다 당선자는 출마를 결심했던 당시를 회고하며 새로운 자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政治が信じられない、そうした切実な声を上げておられました。我が国の民主主義の危機にある、こうした強い危機感を感じ 일본 국민들은 코로나 극복을 새 총리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病床確保しつつ、なおかつ、GoTo トラベルのようなそういうのをやっていただけると。じゃあ回復した後にどういうふうな経済政策っていうところでみんなを元気にしていくのか。 이시바 고이즈미 등 당내 개혁파와 연대한 고노 후보는 두 번째 총재 도전에서 다시 고배를 마셨습니다.
높은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당내 보수파가 중심이 된 파벌 정치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겁니다. 야당도 아베 스가 정권과 무엇이 다른지 기시다 당선자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自民党は変わらない、自民党は変われないということを示した新総裁の選出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ので。 신임 자민당 총재는 다음 달 4일 임시국회를 거쳐 일본의 100대 총리로 정식 취임합니다. 개혁과 세대교체라는 시대적 과제를 새 총리가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일본 사회의 미래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일본의 100대 총리로 취임하게 될 기시다 신임 자민당 총재는 외교 안보 면에서는 아베 스가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에 대해서는 경청하는 정치, 자민당 개혁 등을 앞세우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올해 64살인 기시다 신임 자민당 총재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은 전형적인 세습 정치인입니다. 지난 1993년부터 지금까지 지역구 히로시마에서 9차례 중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어린 시절 경험한 미국 생활과 대학 졸업 후 은행원으로 일한 경험은 이후 강요로서 두각을 나타내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특히 아베 내각에서 4년 8개월간 외무성 장관으로 일하며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과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この日韓関係、そしてこの慰安婦問題につきまして、知恵を絞り、全力で取り組み、そして汗をかく用意があります。 하지만 자신이 공들인 합의가 한국에서 거센 반발 끝에 화해와 치유재단 해체로 이어지자 기대는 강한 불만으로 변했습니다. これすら守れなければですね、今後何を約束しても、この結果につながらないということになりかねません。このボールは韓国側にあると思っています。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이 응하지 않더라도 계속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을 추진하고 일본 영토임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등 자민당 내 보수파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헌법 개정에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면에서 강경 노선을 밝혔지만 국민에 대해서는 경청하는 정치를 펴겠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この小さなノートに書き続けてまいりました。そしてこれを読み返し、私自身何ができるのか、これを考え続けてまいりました。私にとってこのノートは大切な宝物です。 비례의원 정년을 73세로 하고 젊은 의원을 대거 당 간부에 기용하겠다고 밝히며 자민당 개혁에도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화하고 적을 만들지 않는 성품에 정치인 중 주량이 한 손에 꼽힌다는 평도 나옵니다. 두 번째 도전 끝에 권력의 정점에 올라선 기시다 신임 총재가 일본 사회를 어떻게 바꿔갈지 주목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북한은 어제 쏘아 올린 단거리 미사일이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시험 발사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연이어 유화 담화를 내놓은 뒤 전략 무기를 실험한 의도가 무엇인지 주목됩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전날 발사한 미사일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으로 이번이 첫 시험 발사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도입한 엠프라된 미사일 연료 계통과 발동기의 안정성을 확증했고 목표로 했던 모든 기술적 지표들이 설계상 요구를 만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엠프라란 액체 연료를 미리 용기에 담아두는 방식 등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존의 액체 연료 방식과 달리 주입 시간을 줄여 신속한 발사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들어 진행한 시험 발사에 모두 불참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에도 참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난 15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도했던 박정천 노동당 비서와 국방과학고문 지도 간부들이 자리를 메웠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상황, 결국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시나리오에 의해서 움직였다고 봐요. 북한이 연이은 유화 담화 뒤 신형 무기를 공개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한 측면에 대해서 예단하지 않고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노력 그대로 의연하게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겁니다.
우선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 중국 북핵수석 대표와 잇따라 비대면 협의를 가진 데 이어 인도네시아에서 성김 대북특별대표를 직접 만나 대응책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일단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별도의 대남, 대미 메시지가 나오지 않은 만큼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인을 전후해 북한이 어떤 추가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채널을 통해서 합동수사본부 구성안에 대한 찬반을 여쭙습니다. 제가 답변할 시간을 좀 주세요. 예. 아니 경찰 취조하는 것도 아닌데. 여야 불문, 정재계 불문, 불법 관련들 싹 다 잡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 후보께서는 국민의힘과 공작이 되셔서 이재명 게이트로 몰아가는 내부 총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늘 하시는데 왜 추 후보님은 저한테 내부 총질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지금 비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도 하여튼 그 진행 과정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래에도 만난 적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7, 8년 전 같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정치권으로 깊숙이 파고들면서 누가 몸통이냐를 두고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 첫 번째 의심 대상자라며 이재명 지사를 정조준했고, 이 지사는 국민을 속인 게 누구냐며 이준석 대표를 봉고파직, 즉 파면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빗속을 뚫고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을 직접 찾았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설계자로서 행정가로서 무능이냐 부패냐 기로에 놓였다며 특검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이 이것을 거부하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저는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첫 번째 이 의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재명 지사는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원을 알고도 숨긴 게 누구냐며 이준석 대표에게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국민들한테 모른 척하고 이게 몸통은 이재명이 다 그 설계하고 다 이재명이 만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국민을 속인 죄를 물어서 봉고파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남극섬으로 위리안치, 즉 유배를 보내 가둬야 한다며 거친 표현을 잇따라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 지사의 추악한 가면을 찢어놓겠다며 크게 발끈했고, 김기현 원내대표도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대선 후보로 나서기에 앞서서 먼저 인성과 개념부터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이 지사와 경쟁하는 이낙연 전 대표 측은 대장동 의혹 관련 제보가 굉장히 많다며 공세의 끈을 계속 쥐고 있습니다. 제보도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캠프에서는 저희가 이 구체적인 어떤 증거나 뭐 이런 걸 갖지 않고는 거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 봉고파직, 위리안치, 그리고 가면까지 이처럼 생소한 말까지 난무할 정도로 여야가 대장동 의혹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손준성 검사의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부하 직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압수수색을 벌인 동일한 인물이어서 고발장 작성자의 범위를 좁힌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착수하며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이번에는 손준성 검사의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부하 직원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고발장 전달 시점인 지난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근무했던 A 검사와 파견 근무 중이었던 B 검사를 상대로 사무실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같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에 앞서 A 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먼저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대검 감찰부에서 압수수색 형식으로 진상조사 자료를 건네받긴 했지만 사건 관계자에 대한 강제 수사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공수처가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손 검사가 대검 소속 성명불상의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적시돼 있어서 제3의 인물이 등장한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A 검사는 손 검사 밑에서 수사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와 검찰이 같은 인물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만큼 고발장 작성자 범위가 좁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렌식 결과 고발장 원본 파일 등이 발견되면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압수수색에서 볼 수 있듯 중복 수사가 반복될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두 기관이 같은 사안을 수사하면서 동일 인물을 중복해서 압수수색한 건데 특히 A 검사에 대해서는 모두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A 검사의 기존 휴대전화를 먼저 확보했고 이후 A 검사가 새롭게 마련한 휴대전화를 공수처가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B 검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미 확보해놓은 PC 자료를 공수처가 다시 압수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기관의 수사가 각각 진전되면서 손준성 검사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복 수사를 하기에 앞서 수사의 키를 잡을 주체를 먼저 정리하고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이 여야 경선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화천대유의 핵심 인물인 대주주인 김만배 씨, 검찰에 드나들었던 오랜 취재 기자이기도 했고, 그런데 검찰총장 지낸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의 집을 사들였다. 뭐 우연일 수도 있고 우연의 우연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게 정말 우연이기에는 그러니까 집을 사러 다니던 이 김만배 최대 주주의 누나, 이게 또 이 천화동인의 임원입니다. 역시 예, 관련자죠. 그리고 이제 또 그 집을 팔려고 금매로 내놓은 사람이 윤석열 이 후보의 바로 부친. 근데 이게 두 사람이 우연히 연희동 집을 매개로 만날 확률, 이걸 국민의힘 내부의 어제 다른 이 대선 후보는 로또 맞을 확률보다 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5천만 명 중에 한 명 뽑고 한 명 뽑아서 아는 사람이 우연히 만날 확률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한 뭐 20억 내외의 집을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부자 그룹일 테니까 종부세 내는 사람으로 좁혀도 확률은 굉장히 희박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윤석열 총장은 이건 정말 우연이고 매수자 자체를 몰랐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고, 그 근거로 이제 이 부동산 중개업자가 알선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거래를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조금 더 진전된 어떤 근거나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또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배척하기에도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뭐 윤석열 전 총장이 오늘 매매 계약서까지 다 공개했죠? 보이면서 이제 해명을 했는데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 45년 사신 집을 고관절 깨져가지고 그 수술을 하고 이제 계단을 다닐 수가 없어서 아파트로 이사 가면서 집을 이제 내놨는데, 세 번째 와서 그냥 이렇게 집 보고 위치가 괜찮고 좋다 이래서 또 가격도 당시 그 내놓은 가격이 뭐 일반 시세보다는 팔라고 놓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팔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이 그냥 이루어져서 한 것이고, 그 사간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다 그러면 수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수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오히려 경쟁하고 있는 후보들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면서 뭔가 이렇게 질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이 문제에 얽혀 있는 대법관 출신, 검찰총장 출신, 검사장 출신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법조 카르텔에 속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직 검찰총장이 김수남 총장이 처음에는 관련이 없다고 했는데 관련이 있는 게 확인되니까 내가 그쪽과 계약한 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로펌이 계약함으로써 자신이 포함된 것이라는 좀 궁색한 해명도 내놨어요. 뭐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는 박영수 전 특검, 지금 뭐 곽상도 이제 의원도 뭔가 이제 자제를 통한 관련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권순일 전 대법관, 말씀하신 대로 김순환 전 총장.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바로 직전 검찰총장인 그럼 윤석열 전 총장도 뭐 아는 관계는 아니냐. 근데 본인도 김만배라는 인물을 알긴 한다. 네. 자, 법조기자로 이제 검찰을 드나들었다 하니 면식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예, 친분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김만배 씨 쪽을 또 취재한 이제 기자들은 네. 이 윤석열 전 총장을 형이라고 불렀다. 매우 막역하게. 그러니까 법조계 검사들을 이제 형이라고 부르는 인물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이제 기자 중에 그런 또 특성을 가진 그렇죠. 이 인물일 수도 예. 있습니다. 이 친분은 뭐 거의 없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관계 때문에 김만배와 윤석열 전 총장은 어쨌든 아는 인물이다. 검찰 조직을 이제 이 배경으로 해서. 그런데 그 친누나는 화천대유 관련자다.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부친이 하필 금매로 내놓은 땅, 이 집을 매입을 했다. 근데 가격은 비싸게 산 게 아니에요. 이게 좀 싸게 산 거예요. 오히려 많이 싸게 샀다는 주장도 아까 우리 어제 처음으로 이 사안을 터뜨린 유튜브 채널에 강 기자를 이제 인터뷰하셨습니다만 지금 이제 저는 아까 인터뷰 들으면서 좀 이상한 느낌은 이게 금매로 내놨다고 했는데 이사 가기 위해서라는 설명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미 이사 갈 아파트는 사전에 매입이 돼 있었다라고 네. 한다면 이게 금매여야 했을 이유가 있을까 했는데 새로운 자료는 이 집의 매매가 아파트 매입보다 전이라는 얘기가 사후적으로 나왔다고 하니까 이것도 조금 또 이상해서 다른 후보들이나 여권에서 네. 이 진위를 밝히라고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죠. 일이 조금 복잡해지고 네.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뭐 집 얘기는 그렇다고 치고 네. 또 하나 문제는 지난번에 검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와 관련돼서 장모 대응 문건이라는 네. 게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또 말고, 하나 예. 이번에는 장모가 얽혀 있는 이제 도촌동 부동산 네. 이거와 관련된 대응 문건이 또 나왔어요. 이러니까 뭐야 검찰을 그렇죠. 장모 로펌으로 사용한 거야? 뭐야 이런 비판이 예.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여권에서는 검찰 조직을 로펌처럼 사유화했다 이 비판이 나오는데 이게 좀 흥미롭습니다. 뭐냐면 이제 또 세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를 한 건데요. 예. 어제 이거는 장모 사건에 대한 대응 문건이 아니라 아예 장모 사건 변호 문건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대응 문건은 첫 번째 건데 이건 3페이지로 당시 검찰총장이었죠. 당시 윤 총장의 장모와 연루된 사건 4가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만 했을 뿐이지 뭐 예. 언론 보도도 계속 물어오고 하니까 이 내용을 참조해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이제 검찰만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사건들의 판결문이라든가 예. 여러 가지 이제 검찰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것들이 이제 좀 문제시 됐고요. 그다음에 4월은 우리가 알다시피 고발을 사주한 그렇죠. 윤 전 총장과 배우자 그리고 이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야당이 좀 고발을 대검으로 해주면 우리가 수사에 착수할 텐데 하는 고발 사주가 문제인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문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난해 2020년 3월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인데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1차 문건은 지난번에 밝혀진 대응 문건이다. 근데 이것을 아예 이 장모를 피해자로 전제하고 그다음에 그 상대방 안모 씨가 등장하는데 도촌 사건의 안모 씨의 전과부터 나열을 하면서 예. 상대를 나쁜 사람, 장모는 사기 사건의 피해자 이렇게 전제하고 아예 변호하는 문건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장모의 변호인은 나는 이런 문건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지금 부인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첫 번째 문건을 변호용으로 풀어 쓴 것이 최근에 나온 새 문건 그리고 나서 고발 사주까지 1년에 연결된 거 아니냐. 기간은 지금 연결됩니다. 예. 지난해 이제 3월, 4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 문건이 하나 나온 셈이다라고 여권이 보는 시각이고요. 이게 이제 팩트라고 한다면 1차 그 대응 문건은 법적으로 어떻게 이게 뭐 윤리적으로 징계할 수는 있겠으나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는 법조계 중론으로 흘러갔는데 예. 이거는 변호 문건이기 때문에 검사들, 그러니까 검찰 조직을 사유했다는 비판을 받기에는 굉장히 또 뚜렷한 문건이 더 되거든요. 강하군요. 예, 예. 앞으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의혹 제기된 얘기들은 이제 그렇다 치는데 네. 이게 이제 대선 경선 TV 토론회로 그대로 옮겨간단 말이죠. 네. 예, 한번 난타전이 예. 벌어지는 상황 한번 지켜보시죠. 어젯밤이었습니다. 예. 대장동 사건이 그래 악취가 처음부터 났었는데 총장 계실 때 그 전혀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습니까? 네. 그건 몰랐으면 무능한 거죠. 글쎄 뭐 무능해서 죄송합니다. 박영수 특검하고 중수부 계실 때 관계가 굉장히 깊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지금 비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도 하여튼 그 진행 과정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후보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얽힌 게 많습니까? 예. 라고 이제 묻고 네. 있는 겁니다. 자, 좀 앞으로도 난감하네요. 토론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 이 문제는 대장동 개발 의혹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을 보면서 이게 여권 관련자가 있느냐. 뭐 예를 들면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이 예, 또 천화동인의 실소유주다. 그 임원이 바로 이제 이재명 지사와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또 야당의 의혹이 나온 직후에 윤 전 총장도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화천대유와. 막 이렇게 이제 복잡해지다 보니까 어디까지 흘러갈지 알 수 없지만 예. 지금까지 대략의 윤곽은 여야 정치권의 문제가 아니라 법조계와 부동산 기획개발업자가 예. 결탁한 카르텔이다. 기득권 카르텔이다라고 이제 흘러가는 분위기예요. 그럼 이 상황에 누구든 얽혀 있으면 이건 국민적 공분이 되는데 이미 퇴직금 50억. 예. 이게 지금 아직도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산재로 44억 7천만 원을 받았다는 그 인물은 그다음에 이제 조기축구회에서 예. 스트라이커로 활동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국민들이 또 공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가 지금 어쩌면 정치인들의 복마전이 될 위험이 커 보입니다. 블랙홀인데 예. 지금 윤 전 총장은 자꾸 연루가 돼 있는 이제 정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내부의 경쟁자들은 이건 굉장히 강력한 공격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죠. 깔끔하게 완전히 해명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보기에 이건 전혀 문제없는 거 아닌가 싶지 않으면 아마 상당한 공격을 내부에서도 받고 본선에 가게 되더라도 만약에 이재명 지사와 윤 총장이 본선에서 붙는다고 가정을 하면요. 대장동은 두 사람 다 자유롭지가 않으니까 예.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는 앞으로의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여러 번 치러보지만 네.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양쪽 당에서 동시에 문제가 되는 거는 처음이죠. 각각 뜨거워지게 토론하는 거는 참 처음 네. 있는 경우 같습니다. 당신이 설계자 아니냐? 그렇죠. 당신이 법조 카르텔의 소속 멤버 아니냐? 이렇게 민주당도 되겠죠. 한번 들어보죠. 네. 예. 그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정말 국민들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야 불문, 정재계 불문, 불법 관련들 싹 다 잡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견해가 같습니다. 저도 큰 충격을 받고 있고요. 더구나 정관계 또는 토착 토건족들 거기에 대법관, 검찰총장, 특검 출신들의 초호화 변호인단까지 해서 완벽하게 서로 감싸주고 범죄가 이루어지고 하는 그 현장 문자 그대로 복마전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후보께서는 국민의힘과 공작이 되셔서 이재명 게이트로 몰아가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캠프에서는 MB에 비유하기도 했고요.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히려 피해자한테 몽둥이 든다 이런 말인데요. 저를 의심하는 건 정말 타당치 않고요. 국민의힘에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지금은 2대2로 이제 나눠서 맞습니다. 싸우는데 맞습니다. 저게 1대1 싸움이 될지 그렇죠. 아니면 그냥 결선 투표 네. 따로 없이 그냥 갈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오는 주말이면은 이제 2차 슈퍼위크 예. 선거인단의 발표도 있죠. 그리고 이제 제주, 그리고 부울경, PK 지역, 그리고 이제 수도권 중에 인천이 먼저 10월 3일에 발표가 나면서 아마 거의 판가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결선 투표에 대한 전망이 오는 주말에 대략 결판이 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지금 보신 대로 내부에서 2대2로 갈려 있는 게 흥미로운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 남아있는 4명의 후보는 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거들면서 공격하지 말라. 이게 이제 추미애 후보 입장이라 예. 두 명이 한 팀 같은 느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박용진 후보도 이거 문제 아니냐. 이낙연 후보도 강하게 이제 문제가 있다. 물론 지금 밖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해명을 믿는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더 문제다라는 얘기는 했는데 이재명 지사도 어제 저런 질타들에 대해서는 나는 무고한데 이것이 국민의힘 게이트인데 이거 다 발본색원해야 된다는 데 동의를 했어요. 예. 근데 지금 여야가 결이 갈리는 것은 특검입니다. 이준석 대표와 이재명 후보가 또 부딪히고 있거든요. 예. 말도 좀 거세지고 있고 이게 제가 보기에 가장 나쁜 것은 감정적 대응으로 상호간에 가게 되면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대선판에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상황이 또 보여질 것 같습니다. 예, 일단 2차 슈퍼위크 한번 결과를 보면 지켜봐야죠. 되겠죠. 네. 최영일 평론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완전 거꾸로 거짓말이니까요. 다 이게 뭐 막 부도화되고 뭐 다 저기가 되니까 저를 갖다가 누명을 씌우는 거잖아요 지금요. 저는 완전 피해자예요. 네, 돈 10만 하나 못 갖고 왔고 돈만 갖다 넣었어요. 아니 그거는요 아는 뭐 재판 고등법원 판결에서 거기서 허위잔고 증명이라는 걸 시인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이거 모든 게 300 몇십억 한 것이 전부 다 허위 지원인데 누구를 시켜서 했어요? 김성일 시켜서 했다고 그 나오는데 자백이. 아직 파악 중입니다. 이번 그 2차 문건도 뭐 대검에서 작성했다는 의혹이 있던데 그것도 문건을 확인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죠. 예, 성남시 대장동에서는 왜 대박이 터진 걸까? 뭐 당연하죠. 임야나 농지 그린벨트가 있는데 토지 용도를 갖다 변경해서 주택 상가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다 도로 깔아주고 상하수도 깔아주면 땅값은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자, 용도 변경은 공적인 조치이고 기반 시설을 마련해 주는 거는 공공 투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 땅값 오르는데 뭘 기여를 한 게 있을까요? 예, 이런 사람들. 예. 땅값 뛸 사업에 눈치 빠르게 올라타서 돈을 넣고 돈을 챙겨가는 거죠. 그 역할을 서로 쪼개서 맡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불로소득입니다. 국토개발에서 엄청난 불로소득이 생긴다면 그건 대부분 국민에게 돌려줘야만 합니다. 한번 보시죠. 노태우 정부 때 토지 공개념은 3법이라는 게 드디어 도입됩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재건축 초과 이익도 환수하고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 더 내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국토개발의 불로소득을 걷어들이려고 시도한 정부가 있는가 하면 보십시오. 투기 과열지구도 풀어주고 돈 풀어줄 테니까 빚 얻어서 집 많이 사라 부동산 값을 올리기도 하고 경기 활성화를 먹먹으로 해서 규제를 확 풀어준 정부들도 있었던 겁니다. 예. 자, 보십시오. 헌법에는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2조에는 국가는 국토를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개발해야 되고 그에 관해서 안 되면은 법으로 제한과 의무도 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 개발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은 회수해서 국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공공주택도 짓고 공공임대상가를 지어서 장사도 빚 덜 지고 좀 할 수 있게 하고 어떻게 몇 년 근무에 50억, 기득권 카르텔이 몇 천억 이렇게 쓸어 담을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돈입니다. 전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대장동 관련한 의혹 수사 진행되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6192님이 특검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옳은 방향으로 열심히 수사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 확산세에 대해 5633님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니 걱정입니다. 아직 백신 맞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맞으시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